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 멀쩡히 잘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더라며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빨리 119에 연락을 했고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던 저를 발견하고는 달려와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며 저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던 사람은 여자분이었는데 중간에 맥을 짚어가며 온 사력을 다해서 가슴 압박을 했고 200번 가까이 압박한 뒤 맥박이 다시 뛰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살았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그때가 여름도 아니었는데 그 여자분은 저의 심폐소생술이 끝나고 난 후 온 얼굴에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119 대원이 도착하자 위기는 넘긴 것 같다며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심정지 상태에서는 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만약 그 여자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거나 뇌사 상태에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연락처를 혹시 아시느냐고 물었지요.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꼭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사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연락처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119 대원이 도착하고 난 뒤 자리를 떠나서 이름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살리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 그분을 직접 찾아보기로 하고 어떻게든 찾아서 인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제가 쓰러진 그 아파트는 우리 집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죽을 때까지 쳐다도 보기 싫은 곳이었지요. 저는 그날 아내의 외도 연장을 잡기 위해서 그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 그 자리에서 쓰러졌으니까요.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전화기에 잘못 걸려왔나?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어서 전화를 안 받았지요. 그런데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몇 통이나 계속 걸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파트 방문증도 없이 여기다 차를 대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예? 차요? 제가 차를 주차했다고요? 물었더니 그럼 차 주인이 여기 차를 주차해놨지 내가 여기에 차를 옮겨놨겠어요? 여기는 입주민 지정 주차구역이에요. 그쪽이 말도 없이 차를 대놔서 여기 사모님이 지금 차도 못 대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내가 딱 보고 있었는데 언제 차를 대고 간 거예요? 하시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도 전화하신 분은 그 아파트 경비 아저씨 같았습니다. 입주민 항의가 들어와 아저씨가 굉장히 난감하신 듯 보였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겁니다. 우리 차는 분명히 우리 아파트에 있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해서 주말에만 차를 쓰는데 평일 대낮에 우리 차가 모르는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다니요. 게다가 아내는 장롱면허라 면허는 있지만 절대 운전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차가 남의 아파트에 주차돼 있다니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저는 흰색 SUV가 맞냐고 차 번호를 불러주면서 번호는 맞냐고 제 차 물었지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차를 빼라고 하면 차를 빼줘야지 왜 자꾸 그런 거는 물어요? 얼른 차 빼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경비 아저씨가 번거롭다는 듯이 땡땡 아파트잖아요 했고 저는 지금 회사에 있으니 아내가 차를 쓴 모양이라며 아내한테 전화해서 차 빼라고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지요. 전화를 안 받다가 세 번째 전화를 하니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지금 어디야? 하고 물으니
집이지 어디긴 어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 집 확실해? 우리 차가 다른데 주차돼 있다고 차 빼달라고 전화 왔던데? 하니 아내는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여기 아는 언니지. 잠깐 차 가지고 왔어. 차 빼달라고 연락 왔어?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당신이 운전했어? 당신 운전 안 하잖아 했더니 아니야, 바로 집 앞에 장 보러 다닐 때는 하지. 장 본 거 집에 들고 가려면 너무 무겁잖아. 그래서 장 보러 나올 때는 차 갖고 다녀. 장 보러 왔다가 아는 언니가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해서 차 한잔하고 온 거야. 지금 집에 갈 거야 하면서 안 물어본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확실했지만 일단 알았다고 차부터 빼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요. 그리고 한 3시간쯤 지났을까요? 퇴근하기 직전에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건 또 누군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웬 여자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늘 낮에 땡땡 아파트에 주차한 차 주인 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누구시냐고 물었지요. 경비 아저씨가 전화할 때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까 와이프하고 통화하셨죠? 어디에 있다고 하던가요? 하면서 저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그건 왜 묻나 싶어서 왜 그러시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아무래도 그쪽 와이프가 우리 집에 왔다 간 것 같아서요. 혹시 와이프 긴 파마머리 맞죠? 갈색으로 염색했고 키는 165 정도 돼 보이고 좀 마른 체격이던데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긴 머리고 좀 마른 체격이긴 한데 그쪽 집에 갔다고요? 제 아내가요? 아는 언니 집에 잠깐 갔다고 하던데 혹시 제 아내랑 아시는 분이세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했지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한다는 말이 저도 뭔가 짚히는 게 있어서요. 그런데 100% 확실한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내가 집을 비운 사이 그쪽 와이프가 우리 집을 다녀간 것 같아요. 집에는 남편 혼자 있었어요. 차 빼달라고 했을 때 여자 한 명이 허둥거리면서 나오는데 우리 라인에서 나오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파트가 18층까지 있고 한 층에 2집씩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나왔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왠지 그 여자가 우리 집에서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는 각 세대당 차 2대씩 댈 수 있는 지정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남의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자리에 차가 주차돼 있고 그 시간에 남편이 집에 있을 시간도 아닌데 남편 차도 주차돼 있더라고요. 집에 가보니 당연히 남편이 있었고요. 남편이 애써 태어난 척 하려고 하면서 나보고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가지러 들어왔다고 하면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큰일이라며 얼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15년을 살았는데 남편 눈빛만 보면 알죠.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저는 약간 결벽증이 있어서 항상 침대 보며 커튼이며 늘 제 모양대로 해놔야 적성에 풀리는 사람인데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뽀가 내가 해놓은 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뭐 가지러 왔다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을 리도 없고 이상하다 하며 침대뽀를 정리하는데 거기서 여자 목걸이 하나가 나왔어요. 작은 큐빅 박혀있는 얇은 금목걸이인데 혹시 그쪽 와이프 목걸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목걸이까지 뭐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다고 목걸이가 여러 개 된다고 했죠. 잘 살펴보세요. 제 남편은 요즘 하는 짓이 수상해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가 그쪽 와이프인 것 같네요. 제 남편은 땡땡그룹 다니는데 혹시 그쪽 와이프도 그 계열인가요? 하기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하니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잘 살펴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제일 좋은 거고 지켜보면 알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99%네요. 어쨌든 나중에 다른 상황 생기면 연락 드릴게요. 그쪽도 뭔가 낌새가 있으면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귀신에 홀린 듯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여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충분히 그럴만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확인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괜히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오해가 생겼거나 뭔가 잘못됐겠지 생각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그 여자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회사 마치고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가 뭐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찾아? 뭐 잃어버렸어? 물으니 왔어? 목걸이 오늘 분명 하고 나갔는데 집에 와보니 목걸이가 없네 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침대에서 목걸이를 발견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했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걸이인데 내가 한번 찾아볼게 했더니 얇은 금목걸이인데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어딘가에서 뭐 나오겠지 뭐 하고 말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고 기가 막히대요. 아들 하나 낳고 아이 키우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며 아내는 하던 일도 관뒀었습니다. 뭐하러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꽤나 극성으로 애를 키워서 아내는 애 말고 다른 데는 관심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세 사람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좋은 엄마, 제 앞에서는 좋은 아내, 그리고 남자 앞에서는 안고 싶은 애인이었던 거죠. 아내가 찾아간 그 집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두 사람은 동네 친구 만들기 어플을 통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문자만 주고받다가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본능이 맞물려서 둘만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배우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낮 시간을 이용해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남자의 집은 두 사람이 은밀하게 만나기에 최적의 장소이면서도 짜릿한 장소였을 겁니다. 몰래 숨어서 빼먹는 곶감이 더 맛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중 그 남자가 자신의 와이프에게 꼬리를 잡힌 겁니다. 제게 전화를 했던 그 여자는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조퇴를 하고 집에 왔고, 그날 그 시간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집에 있었고 낯선 여자의 목걸이가 침대 위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남편의 외도를 짐작한 그 여자는 침착하면서도 예민하고 예리했습니다. 목걸이를 발견한 후 두 사람은 꼬리가 잡혔다는 것도 모르고 여전히 서로의 본능에 충실하면서 겁도 없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로부터 두 사람이 현장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도 바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 먼저 도착한 그 여자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집 현관문을 열었고, 본능 삼매경에 빠져있던 두 사람은 우리 두 사람을 보자 하얗게 질려서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있었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둘이서 함께 왔으니 놀라기도 했겠지요. 벌건 대낮에 이상한 옷을 입은 모습은 남편인 저도 지금껏 살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10년 넘게 살아온 내 아내가 아니고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낯선 완전히 다른 여자가 내 눈앞에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이미 예상을 했던 것인지 그 여자는 흥분도 하지 않고 끝까지 냉정했고, 그 상황에서도 증거 사진을 찍어서 남기더군요.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둘이 그러고 있는 꼴을 도저히 보고 넘기지 못해 저는 남자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렸고 침대 위에 있던 아내를 끄집어 내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소리를 치고 흥분하자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서 일단 옷 입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앞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일단 집에 가자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나를 찾는 전화가 왔고, 제가 잠깐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받는 동안 아내는 그새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다 말고 아내를 찾으러 달려갔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죠.
저는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만 저는 그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고 심폐소생술을 해준 사람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를 이송해준 119 구급대원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저를 살려주신 분이 누군지 물었더니 119에서도 모른다고 했고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고 혹시 전화번호라도 알면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그건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죄송하지만 제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 가능하면 연락 한번 꼭 주시라고 생명의 은인을 찾으려고 하니 꼭 좀 전해주시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일단 연락은 취해보겠다고 하셨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그새 집으로 들어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들 공부를 봐주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하고 애를 방으로 보내더니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꼴도 보기 싫고 옆에 있는 것도 소름이 끼쳐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아내가 저를 따라오면서 자기야 하면서 제 팔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 몸에 송충이가 달라붙듯 소름이 끼쳐서 팔을 있는 힘껏 뿌리치고 뭐하는 짓이야? 하고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지요. 그랬더니 아내는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말도 섞고 싶지도 않고 쓸데없는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서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하고 제 할 짓을 했지요. 아내는 자꾸만 저를 따라다니며 자기야 미안해 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자꾸 내고 있기에 아무 얘기도 필요 없고 이제 우리는 끝났어. 세상이 뒤집혀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고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 방에서 그냥 나가.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하더군요. 저는 그조차도 가식인 것 같아 보기 싫어서 제가 그 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저를 따라와서는 다시 울고불고 하다가 제가 눈썹 하나 깠다가 나니 자기는 이혼 못한다고 절대 이혼 안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혼 소송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선택권이 없어. 했더니 다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소름 끼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20대 초반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119에 실려가신 분이죠? 119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었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 사람이 쓰러진 건데 당연한 거죠. 회복되셨나봐요? 회복되셔서 다행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짜장면이나 한 그릇 드시러 오세요. 여기 땡땡 반점에서 짜장면 배달해요.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러시냐고 나중에 가겠다고 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고 혹시 오늘 심폐소생 해주신 분 아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분 알지요. 그분 우리 짜장면 집에서 배달 자주 시켜 드시는 분이잖아요.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 너무 반가워서 잘 아시는 분이냐 제가 꼭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얘기를 좀 전해주실 수 있냐 했더니 뭐 그거야 어렵지 않죠. 그때 그 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했어요. 역시 간호사분이라서 그런지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배달하고 오는 길에 다 봤거든요. 아저씨가 쓰러지니까 바로 어디서 보고 달려와 맥박을 잡고 숨 쉬는지 보고 바로 가슴 압박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집중해서 하시는지요.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더라니까요. 역시 병원에 계신 분은 다르시구나. 직업정신이 투철하시구나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간호사였냐고 혹시 어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인지는 아냐고 물으니 거기 아파트 앞에 땡땡 내과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시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계실걸요? 하기에 저는 너무 고맙다고 꼭 가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짜장면 배달하는 총각이 알려준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저를 살려준 간호사분이 일하시는 내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계신 분에게 혹시 저 아파트에서 심폐소생술 하신 분 아느냐고 묻고 있는데, 그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서 연락했던 그 여자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여기서 일하세요? 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조금 놀라며 어떻게 여기까지, 몸이 완전히 회복되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때는 정말 위험하셨어요.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분이냐고, 저를 살려주신 분이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그날 뛰어나가셨을 때 남편하고 둘이 있는데 하도 속이 답답해서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쓰러지신 걸 봤어요. 심정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달려갔어요. 우리 집이 2층이라서 다행이지 꼭대기층이라도 됐으면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에 위험하실 뻔했어요.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이런 것도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난리를 치고 다시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런 인연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덕분에 살았다고,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혹시 괜찮으시면 밥이라도 한 끼 하시자고 했지요. 소송 관련해서 의논 드릴 것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전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저의 생명의 은인과 약속을 잡고 밥을 먹었고, 배우자의 바람이라는 공감대로 우리는 이야기가 끝도 없었습니다. 얘기를 하던 중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할 거라고, 그쪽은 어떻게 하실 건지 물었지요. 그랬더니 자기는 진작에 헤어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헤어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 이번 바람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발각됐을 때 정말 잘하겠다고 두 번 다시 바람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바람난 것들은 내가 믿는 게 아닌데 몇 개월 잠잠하다가 또 바람이 났어요. 한 번 속았으면 됐지 어떻게 두 번이나 속겠어요. 솔직히 확인된 것만 두 번이지 모르죠. 세 번인지 네 번인지 10번인지. 하늘이 두 척 나도 같이 안 삽니다. 하기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헤어지신다고 하니 마음 편하게 소송도 하겠습니다. 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을 졌네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언제든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뭐 부탁하실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빚은 갚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살짝 웃으면서 장난스러운 말투로 저 집요해요. 독하게 빚 도쪽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요 하고 같이 웃었지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상대의 배우자들에게 상간자 소송을 걸었고, 두 배우자에게도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양육권 때문에 조금 과정이 시끄럽긴 했지만 이겨서 각자 양육권도 갖게 되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이혼이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와 독립하게 된 거죠. 이혼 후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싱글맘 싱글데디로 한두 달 살아보니 혼자서는 도저히 아이를 키우기는 역부족이었기에 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동네지만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서 서로 아이들 돌아가면서 돌봐주기로요. 우리 아들은 어느새 2학년, 그쪽 아들은 4학년, 서로 형동생 하기도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으로 이사를 갔고 좋은 이웃사촌으로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들도 형제처럼 잘 지내고요.
우리도 가끔 외롭거나 힘들 때는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많은 위안을 받고 있네요.